그렇게 2년 반 정도의 단란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일요일 아침이 왔다. 예사롭지 않은 비상소집 연락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나가셨던 그 아침에 6.25가 발발한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막 중령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군수국 발급과에 근무 중이셨다. 숙부들도 모두 영관급 장교였다. 전쟁 발발 후 서울은 순식간에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 당시 아버지는 물론 삼촌들까지도 모두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적치하에서 국군 장교의 가족이라는 신분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우리 가족은 서울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 사항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처지라 누가 언제 밀고 할지 몰라 온 가족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였다. 결국 한강 마포 나루터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한 사람씩 집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다시 나루터에서 만났을 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모두가 경황이 없어 떠나기 전 간신히 마련해 땅속에 묻어두었던 얼마 되지 않는 비상금마저 두고 왔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피난 가는 가족들의 생명줄과도 같던 그 비상금을 두고 갈 수는 도저히 없었다. 황망한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은 또 어머니 몫이었다. 당시 11살이던 나는 밀려오는 피난민으로 넘치던 마포 나루터에서 돌이 막 지난 막내 동생 정순을 업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때는 이미 한강다리가 폭파된 후였다. 그러니 나루터는 목숨 걸고 도강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피난민은 늘어나는데 어머니는 좀처럼 돌아오시지 않았다. 이 와중에 엄마를 영영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극도의 불안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가 문득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아무 나룻배에 나눠 태우시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쌀까마니를 척척 등에 지고 나르셨다는 여장부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은 그날 모두 무사히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았다. 그날 오후 황혼 무렵 목을 빼고 기다리던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던 그 일요일 비상소집 연락을 받고 황급히 집을 나가신 아버지한테서는 연락조차 없었다. 막상 강을 건넜지만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결국 아버지의 근무처이던 육군본부가 수원으로 옮겨갔다는 소문 하나만을 믿고 우리는 무작정 수원을 향해 떠났다. 아버지는 그때 새 직책인 육군본부 중앙재무과장직을 맡고 계셨다. 그러나 소문은 믿을 것이 못 되었다. 수원엔 육군본부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낙심한 우리는 우선 눈에 띄는 빈집에 들어가 먹을 것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집주인이 급히 피난을 떠났던지 그 집엔 삶은 보리와 약간의 밀가루가 남아있었다. 피난길에 배가 곪고 있던 식구들은 그것으로 요기를 할 수 있었다. 지척에서 들려오던 전투기 소리에 하얗게 질려가면서도 어머니가 급히 만드신 수제비국밥을 정신없이 입안으로 떠넣었다. 그 후 우리 식구들도 다른 피난민들처럼 소문 따라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부산에서 우리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시던 아버지를 간신히 만날 수 있었다. 기적 같은 행운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감천에 가 있으라는 말과 함께 주소 한 장만을 남긴 채 다시
임지로 떠나셨다. 감천은 부산에서 30리쯤 떨어진 한적한 마을이었다. 그곳엔 숙부를 모시고 있던 박상사라는 군인의 부모집이 있었다. 그곳이 우리 온 가족이 신세를 져야만 할 곳이었다. 감천에서 보낸 짧은 기간은 비록 고달픈 피난지 생활이었지만 내겐 그래도 소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과수원의 고요한 녹음, 여성적인 바다가 기막히게 어우러져 목가적 풍경을 자아내던 그 한적한 마을은 어린 내겐 그대로 낙원이었다.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다니고 있어야 할 나이였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 학교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나는 매일 빨갛게 타는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완전히 감싸 안을 때까지 동생들과 망아지처럼 뛰어놀았다. 하지만 그 즐겁던 시간도 잠시였다. 얼마 후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이 수복됐고 우리는 서둘러 감천을 떠났다. 철도는 파괴되어 부산과 서울 사이엔 겨우 단선만이 복구돼 있었다. 기어가듯 완만한 속도의 기차는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곤 했다. 그렇게 사흘길이었다. 서울까지 이르는 그 여정 내내 차창 밖으로 펼쳐지던 풍경은 너무도 처참해 어린 내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이 핥히고 간 파괴 흔적과 잿빛 폐허 더미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 돌아온 서울에서 우리는 고작 석 달을 지내고는 다시 피난 보따리를 싸야 했다. 중공군이 한국전에 끼어든 것이다. 일사후퇴였다. 6.25 남침 때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해 적 치하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한 경험이 있는 서울 시민들이 서둘러 피난길에 나섰다. 우리는 이번에는 아예 수원이나 대전보다도 더 남쪽인 대구로 갔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들려오는 포성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우리는 더 멀고 그래서 더 안전할 것 같은 부산으로 가기 위해 황황히 피난짐을 꾸려 다시 트럭에 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부산으로 떠나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도 계시지 않은 그 낯선 피난지에서 돌연 산기를 느끼신 것이다. 어머니는 그날 마침내 그토록 원하시던 아들을 출산하셨다. 아들을 얻어 평생의 한을 푸심으로써 대구는 어머니에게 피난지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이다. 41살의 노산에 거듭되는 피난살이로 영양실조까지 겹쳐 난산을 하셨지만 다행히도 산모와 태어난 아기는 모두 건강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외아들 창석의 출생이었다. 황급한 일사후퇴로부터 겨우 한 주 후인 1951년 1월 11일의 일이었다.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다행히 전세가 호전돼서 더 이상 남쪽으로 피난 가지 않아도 됐고 우리 가족은 그대로 대구에 눌러앉았다. 피난지 대구가 내게 특별한 곳이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전쟁 통해 기약 없이 중단됐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시절 피난민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그저 나무 기둥 몇 개에 겨우 지붕만 척 얹어놓은 임시 건물에서 공부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것이 대구 봉덕국민학교의 임시교사였다. 그 임시교사는 기와를 구워 보관하던 창고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다 새로 배정돼 들어간 정식 피난지 학교가 희도초등학교, 당시에는 희도국민학교였다. 그 학교는 공교하게도 먼 훗날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될 그 사람의 모교이기도 했다.
수정동 100번지의 희도초등학교 오른쪽엔 그 유명한 약정 골목이 운하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본관 남쪽 운동장 앞엔 아주 허름한 양조장 건물 한 동이 서 있었다. 내가 수업을 듣던 6학년 교실은 나무 계단을 오르면 보이는 2층 임시교실이었는데 아래층 양조장으로부터 이따금 술을 만들기 위해 찌는 고두밥 냄새가 솟아올랐다. 넉넉지 못한 끼니 때문이었을까. 양조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향기로운 냄새는 번번이 우리를 압도했다. 결국 남학생들이 슬쩍 해온 양조장에서 건조시키려고 널어놓은 찐쌀을 얻어먹고 학급 전체가 단체로 혼이 나던 일이 생각난다. 이 정다운 학교는 이후 종로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울말씨 때문에 토박이 사내 아이들로부터 서울내기 담아내기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공부에 대한 갈망으로 목말랐던 나는 다시 시작된 학업에 열심이었다. 1년 후 피난지에서 시행된 정부 국가고시를 통해 나는 서울 경기여중에 합격할 수 있었다. 전쟁 중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연합중학교라는 곳에서 이화, 숙명, 진명 같은 다른 학교의 여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여학교 생활은 채 반년도 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임지가 논산으로 바뀌어 논산여중으로 전학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후 2년간 계속된 떠돌이 학교 생활의 시작이었다. 군인 가족들이 가장의 임지를 따라 전학을 다녀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긴 했지만 전시 탓이었는지 당시 아버지의 임지는 정말 너무도 자주 바뀌었다. 그 시절엔 자녀 교육을 위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결국 나는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논산여중, 광주 전남여중, 진해여중으로 3번의 전학을 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는 대구의 연합여중과 서울의 본교 경기여중까지 합치면 중학과정 3년 동안 무려 5학교로 옮겨 다니는 고단한 유랑을 치러내야만 했다. 임지에 계신 아버지가 전학 수속을 위해 대신 보내신 젊은 군인이 학교복도 저편에 나타나면 난 아무 말 없이 다시 학교를 옮겨야만 했다. 그분들은 대개 육군 상사나 중사였다. 정든 친구들을 떠나 다시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이별의 통증들이 반복됐다. 낯선 집, 낯선 고장, 낯선 학교, 낯선 친구들, 지역적으로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넘나드는 현기증 나는 이동이었다. 내성적이었던 나는 그 낯선 공간과 시간 사이를 묵묵히 물결처럼 흘러다녔다. 다시 의욕을 내어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 잦은 도전들은 매번 참 막막한 것이었다. 더구나 학교마다 학업의 진도도 달라 애를 먹고 남몰래 울기도 했었다.